자, 어학개론, 교과교육학 보겠습니다. 자, 교과교육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0에서 35% 비중으로 출제가 돼 있는데 실 출제 비중은 한 20% 전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세부 출제 영역을 보게 되면 교육과정, 교수법, 학습이론, 교재론, 중고교수의 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교육과정에서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 교육과정 특강 1, 2월 때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렸는데 3, 6월 때도 미리 드려요.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은 어쨌든 분량이 많으니까 미리 이제 인강 한 3, 4시간 정도 분량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그 1주차부터 계속 내용 숙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중심 키워드 같은 것들을 채우는 걸로 그 시험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키워드 체크해드렸으니까 그거는 인강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설계, 구현 및 평가 이 부분이 이제 교안, 지도안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학습 목표 설정하는 이 부분도 이제 자세히 이제 해당 진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법 부분에서는 교수학습 모형, 종류, 특성, 언어의 내기능 지도법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리고 중국의 언어 지도가 있는데 이 언어는 발음, 어휘, 문법, 문자지도 그리고 문화이해를 통한 교수법에서 문화지도 이 부분이 교육과정만큼 많이 출제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교과교육학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학습 언어 부분. 그래서 제2언어 학습 및 중간언어 현상이에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혹은 4점짜리 서술형 내에서 뭐 A, B 정도 채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것도 이제 거의 매년 나온다. 근데 최근에 안 나오는 부분이 이 중고교사의 교육관 이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환 작성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없는데 교육과정 내용과 같이 연계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교환 작성 부분은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교육학에서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는 요 두 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 파트. 그래서 교육과정하고 이 언어지도, 문화지도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은 교수법인데 교수학습 모형의 종류와 특성 이 부분이 21년도에 한번 나오고 또 안 나왔죠. 근데 만약에 순수하게 교과교육학 문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 학습이론 부분 교수학습 모형 부분, 교재론 요 정도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요거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닌데 어쨌든 학습이론은 매년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교수법 요 정도 지식을 우리가 갖추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그 교수법 부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나눠드린 게 시험 포인트 해가지고서는 이제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크게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벽면이나 그런 데 부착해 두시고 자주 보시면 좋은데 녹색으로 표시된 게 기출된 거 그리고 기출되지 않은 것 중에 좀 나올 만한 거 이런 것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기입이나 서술 둘 다 모두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는 거. 빨간색으로는 이제 원문, 한문이랑 같이 강독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교수법 부분 중에서 변형생성 문법 이론이라든가 기능주의 언어학, 인지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뭐 문법 번역식 교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입으로 쭉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나 직접식 교수법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은 서술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좀 일람할 수 있게 쭉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입 대비도 되고 출제 포인트도 환기하시라라는 의미. 그래서 오늘은 경험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 1페이지 외국어 교수법을 우리가 일단 4개 유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4개 유파에 이론적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언어학적 기초가 있고 하나는 심리학적 기초가 있는데 언어학 기초
기초적인 부분에는 이제 변형생성 문법 이론, 구조주의 언어학, 기능주의 언어학이 있다. 자,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선천적인 어떤 인지 능력을 토대로 익혀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냐,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훈련의 결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이제 그 두 갈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선천론, 연두색으로 표시해둔 게 후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변형생성 문법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촘스키, 언어학자 촘스키의 주장이고, 사람에게는 타고난 인지 능력이 있고 언어 습득 기제, 메커니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인지 능력을 토대로 무한대의 많은 말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변형생성 문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기입형을 대비를 할 때에는 키워드 중요한데, 얘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으로 많은 말을 활용하고 무한대의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언어학습은 학습자가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이 언어 규칙을 학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이 변형생성 문법 이론이에요. 근데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건데, 의미, 어소, 문법 등 서로 연관성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구조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는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구조주의 언어학이고요. 이 언어 자체를 선천이냐 후천이라고 보느냐는 하나의 관점이고, 선천이든 후천이든 상관없이 언어를 하나의 기능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구조주의 언어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기능이 사회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는 교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게 기능주의 언어학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단 기출문제지 1페이지에 기의문은 A로도 해석될 수 있고 B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개의 예문은 모두 기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기의를 언어 생성적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 생성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아까 변형생성 문법 이론에 해당하는 건데, 오른쪽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언어 학습의 기초는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 이론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 습득 기제, 가설을 통해서 언어의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어 능력과 언어 행동을 구별을 한다. 언어 능력은 타고난 선천 능력이고, 언어 행동은 내가 후천적으로 언어를 훈련하고 습득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랬을 때 언어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선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촘스키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제한된 언어 규칙으로 무한대의 말을 생성하고 창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길러주는 거, 이것이 변형생성 문법 이론인데, 이거를 기초로 하고 있는 언어 교수법이 인지주의 교수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인데, 인지주의 교수법에 대해서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관점에서, 생성학적 관점에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의를 모두 분석하라라는 건데, 이 생성학적 관점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요 문제 자체는 요거 다 무시해도 그냥 여기서 나타나는 기의를 모두 분석을 하면 되는 문제라, 요건 나중에 기의 분석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 왜 생성학적이란 말이 들어갔냐? 예를 들어 찌뿌칠러라고 했을 때 얘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기의가 발생을 안 해요. 근데 의미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닭을 먹지 않는다, 닭이 먹지 않는다. 이 찌를 실시로 보느냐 쇼시로 보느냐, 어휘 관계적 측면에서 기의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 표면적인 문법적 차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차이 보르얼러 할 때 르어를 동사로 보느냐 형용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음식을 데우지 않았다, 음식이 따뜻하지 않다, 두 가지 중의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품사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기의를 분석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경우는 품사 분석으로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문법적 구조적 분석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내재적인 의미까지 파악을 해야 돼서 이런 생성적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기의를 분석해라 라고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생성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변형생성 문법 이론과 같이 제한된 규칙을 가지고 무한대의 말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인지하셔라 라는 거고요. 제가 방금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형생성 문법 이론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키워드가 붙는 게 이런 거예요.
언어 습득 기제. 언어 능력이 행동보다 중요하다. 유한된 언어 규칙을 가지고 무한대 말을 만들어낸다. 인지법, 촘스키, 뭐 기문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기입형을 할 때 이 정도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여기 빈칸에 해당하는 거를 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전문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무조건 요거다 이라고 연결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내 생각을 재조직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언어 습득 기제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언어 능력 나온다. 촘스키 나온다. 아, 이러면 변형생성 문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서 인지법 하면은 아, 인지법은 변형생성 문법 이론을 기초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매두시면 전문을 다 읽지 않아도 이 키워드 나오면 아, 이거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핑하는 훈련을 좀 하시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는 언어학적 기초였고 두 번째는 심리학적 기초. 제가 아까 보라색으로 표시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선천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인지심리학이 있고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어요. 녹색으로 표시한 건 후천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후천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인지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타고난 선천적인 인지 능력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IQ도 있고 지능도 있고 선천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언어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먼저 알려주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언어의 규칙, 즉 문법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려주면 그 규칙을 적용해서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지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개별적인 사고, 지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학습자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방어하면서 그걸 강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를 하나의 습관의 형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 심리학을 취하고 있는 교수법들은 대부분 기계적인 훈련, 모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지주의 심리학을 채택한 교수법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학습자의 주관적인 사유,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문법 교수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연역의 방식이 있고 귀납의 방식이 있죠.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을 먼저 알려주고 적용하게 하는 거고, 귀납은 계속 사용을 하다가 학습자가 스스로 그 규칙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연역의 방식을 사용을 하겠죠. 인지 능력을 믿으니까 미리 규칙을 알려줘요. 근데 이런 행동주의 심리학을 토대로 한 이런 외국 교수법은 대부분 귀납의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인지, 행동주의 후에 1번을 채택하든 2번을 채택을 하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의 개별적인 요소, 정의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외국어 교습이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학습자의 개별적 정의적 요소, 그러니까 얘의 여러 가지 뭐 학습 동기라든가 흥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학습 흥미를 최대한으로 하고 학습자가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하고 학습 부담은 경감시키고 뭐 위축될 수 있으니까 오류도 즉각적으로 수정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 2페이지. 일반적인 학습 이론을 우리가 여러 개의 파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행동주의 심리학은 학습은 사람과 동물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경험을 획득하고 수동적으로 그 행동의 변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이와 반대로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학습자가 환경이나 객관적 사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주동적인 변화라고 봤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내부 심리, 어떤 구조의 형성, 변화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이 환경에 작용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학습을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투비엔, 내가 의도적으로 그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학습자의 내부 심리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지주의 심리학을 비교하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표로 도식화해 보면 인지주의는 학습을 능동적인 것으로, 행동주의는 피동적인 것으로, 인지주의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행동주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그래서 인지주의는 언어 능력을 강조하고 얘는 언어 행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인지주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인지주의 학파의 교수법이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심리학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 경험주의 학파의 교수법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런 이론적 기초 하에 외국어 교수법을 도표로 쭉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 보라색의 영향을 받은 거가 인지주의 학파의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면 선천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녹색은 후천론을 지향을 하고 있는 건데,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경험주의 학파의 교수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두 가지를 보고 다음 주에 이 기능주의랑 인본주의 이 교수법을 쭉 보겠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자, 인지주의 심리학의 교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 위파파니파인데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말 그대로 목표 언어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문법 지식의 교수를 통해서 그 해당 외국어를 학습하는,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교수법을 이야기를 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수법이기 때문에传统法, 구디엔파라고 불리고요. 우리가 처음 외국어를 배웠을 땐 지금처럼 원어민들한테 직접 와서 배우고 뭐 혹은 카세트 테이프 듣고 막 이럴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외국의 주요 명작 작품 같은 것들이 수입해 들어오면서 그거를 번역해서 언어를 배우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서면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서면어와 관련된 언어 기능은 뭐예요? 읽기, 쓰기. 이러다 보니까 단점이 말하기, 듣기, 이런 구두 언어의 그 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런 선천론적인 그런 교수법은 연역의 방식으로 문법 교수를 한다라는 거죠. 연역의 방식으로. 그래서 먼저 규칙을 알려주고 적용하도록 한다. 왜? 학습자의 어떤 이런 그 인지 능력을 믿으니까. 그리고 모국어를 통해서 외국어를 학습을 하고요. 예, 주요 그 학습 방법이 번역이다. 자,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성공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실제 외국어를 능통하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번역 해석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직접식 교수법이다. GGF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반대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개혁한다. 그래서 가이거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제1언어,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을 모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습득 환경을 굉장히 중시했고, 그래서 다른 말로 찌란파, 자연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얘는 뭐든지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다 반대로 해요. 여기서 서면어를 강조하니까 구어를 강조하고요. 두시에를 강조하니까 팅슈어를 강조하고요. 연역의 방식이 아니라 귀납의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목표 언어로서 목표 언어를 가르쳐요. 전수해요. 그래서 무디 위로. 그리고 이런 경험주의 학파의 교수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훈련이 모방, 기억, 훈련,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 훈련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모국어를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문법이면 보면 미리 배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똑같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계속 그 외국어의 입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직접식 교수법이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3페이지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수법이고요. 학습자의 모국어로서 제2언어 외국어를 교수한다. 체계적인 문법 지식을 그 교학의 기초로 삼는 제2언어 외국어 교수법이다. 제2언어 교사학습 과정에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사용을 모국어 목표로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번역을 통해 체계적인 문법 지식 교수를 하는 교수를 통해 제2언어를 학습한다. 이게 이제 위파파니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4페이지 먼저 볼게요. 목표 언어로서 목표 언어를 가르친다. 학습자의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번역도 하지 않는다. 문법 형식을 중시하지 않는 제2언어 외국어 교수법이다.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 자연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제2언어 외국어를
이제 그 외국어 교수 과정을 설계한다. 인류의 언어의 자연스러운 규율, 규칙에 순응한다. 이게 이제 중접식 교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반발로 이 직접식 교수법이 나왔다. 그럼 얘 키워드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모국어로 목표 언어로 목표 언어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부용판이 2월 쉐이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얘가 성공적으로 요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얘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직접식 교수법이 성공을 했으면 예, 좋았을 텐데 직접식 교수법도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제1 언어, 모국어를 배울 때는 외부 간섭이 없지만 제1 언어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2 언어를 배우는데 이해도 불가능한 입력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아랍어 듣는다고 해서 아랍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미 모국어의 언어 체계와 사유 체계가 정립되고 난 이후에 외국어를 배울 때는 모국어의 간섭 현상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거를 그냥 이해도 안 되는데 무작정 입력, 대량으로 입력을 하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선으로 나온 것이 팅쇼파, 청각구두식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패턴을 강조해요. 그래서 얘를 지에꺼우파, 구조법 혹은 특히 자주 상용하는 문형을 설정을 해놓고 그걸 기계적으로 반복 모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패턴 잉글리시라든가 크레이지 중국어 뭐 50문장, 100문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팅쇼파예요. 그래서 얘를 쥐싱파라고 한다. 그래서 팅쇼파를 지제파를 계승했기 때문에 팅쇼파는 모든 면에서 지제파는 똑같아요. 구어 강조하고 팅쇼 강조하고 꾸이나파 사용을 하고 다만 문법 단위 기본적인 교수 단위를 쥐싱 문형으로 삼고 상용하는 자주 상용하는 그런 그 문형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난이도에 따라서 나눈 다음에. 그러니까 직접식 교수법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었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목표 언어를 사용을 하고 모방, 기억, 뭐 반복 이런 거 중시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오류를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준다. 앞에 지지에파에서는 오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잘못된 습관이 배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시지우정하라고 있고 학습의 중심은 교사가 중심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페이지 그 기출문제 4페이지에서 07년도 문제 3번. 先教听说 먼저 팅쇼를 가르치고 后教 读写 후에 이제 读写를 가르친다. 그래서 구두 언어의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학습자의 팅쇼 지능 듣기 말하기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포인트 쥐싱 차오리 문형 훈련을 그 주요 훈련 수단으로 삼고 있는 구조 위주의 제2언어 외국어 교수법은 팅쇼파 청각구두식 교수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하나를 골라라 라고 했죠? 그러면 팅쇼, 링두, 두시의 웨이후 그리고 4번에 用模仿重复记忆的方法形成习惯 요 두 가지는 지제파라고도 할 수 있고 팅쇼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팅쇼파의 주요 특징은 뭐라고요? 2번 强调机械性的练习句型 기계적으로 그 문형 훈련을 반복한다. 그리고 리커 지우정学习者的错误 3번에 학습자의 오류를 즉각적으로 수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것도 공통점인데 설명이 틀렸죠. 그러니까 1번, 4번, 5번은 GGF와 팅쇼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5번은 연역의 방식을 통해서 문법 교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귀납의 방식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험주의 학파의 교수법은 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그 귀납의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게 틀렸고 팅쇼파도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문형 훈련 요거. 자, 그리고 이러한 지제파와 팅쇼파의 관계를 받고 이 팅쇼파의 반대급부로 또 나온 게 런즈파예요. 런즈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을 계승하되 그 단점을 보완하고 팅쇼파에 반대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주의 교수법을 인지부호법 혹은 현대식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구어와 서면어를 처음부터 같이 발전시키려고 해요. 얘는 서면어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구어가 약할 수 있으니까 구어를 같이. 그래서 처음부터 팅슈어 두시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함께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연역의 방식을 사용하고 모국어를 지나치게만 남용하지 않으면 사용을 허용해줘요. 그리고 학습자의 주관적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찰, 기억, 사유를 통해 언어 학습을 하려고 하고 또 요거는 인본주의 심리학적 요소인데 오류가 나타났을 때 그 오류를 즉각적으로 수정해 주는 걸 반대해요. 위축될 수 있으니까 학습자가. 그래서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인지주의 학파의 교수법은 아까 기출문제지 3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했었죠. 이 인지주의 학파의 교수법의 기본이 촘스키의 변형생성 문법 이론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요 넷의 관계는 알았죠? 문법 번역식 교수법과 직접식 교수법을 비교하고, 그다음 팅슈어파와 런즈파를 비교하고, 팅슈어파는 지제파에 대한 계승, 런즈파는 위파파니파에 대한 계승. 근데 지제파나 팅슈어파의 그런 어떤 한계는 기계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문형 구조를 익힐 수는 있는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그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개량해서 징징파, 상황식 교수법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얘도 다른 경험주의 교수법과 똑같이 구어를 중심으로 하고 팅슈어, 꼬이나, 귀납 활용하고 목표 언어를 사용해서 목표 언어를 활용하고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기계식 훈련이 아니라 상황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 주문, 물건 사기, 뭐 길 찾기 이런 상황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 언어를 상황과 연계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식 교수법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기출문제집 5페이지. 자, 따위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백화점에서 음악 CD를 사는 상황이었는데 따웨이가 그 판매원에게 这有钱 돈이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먼저 저기 수납처 가셔서 돈을 지불하세요. 그랬더니 쇼셔머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백화점 매장 내에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쇼인처가 있고 거기 수납처에 가서 돈을 내고 파피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교환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런 물건 사기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황 중심의 회화 연습이 따웨이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년도 논술 문제에서 중국어법의 교수법 중에 칭징파를 이용을 해서 제시, 해설, 연습 3개 단계를 단계에 착안해서 강조, 용법에 상응하는 교수법을 설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당하는 진도에 나와서 다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 강조에 관련된 용법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번을 활용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2번은 这件衣服服在百货商场买的是朋友送的. 이게 시더 용법이죠. 이 옷은 백화점에서 산 게 아니라 친구가 선물한 거다. 얘가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바이화 상창이라는 장소예요. 근데 시더 용법의 긍정형은 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부정형은 부시 더로 해야 돼요. 시를 생략 못해요. 부 더로 안 돼요. 그래서 부시 在百货商场买的是朋友送的. 이걸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칭징파의 교수 설계를 하라고 그랬어요. 칭징파는 일반적으로 제시 단계에서는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사실적인 언어 환경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교사의 설명은 최소화, 찡장 뚜어리엔 이거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랬죠. 교사의 설명은 요점만 최소한도로 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학생이 연습을 많이 하도록 원칙에 의거해서 학습 중점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학생이 그 문법점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 단계에서는 보통 소그룹 협력 학습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강조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화를 엮어서 그 문법점을 더 공고히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논술 문제 때나 나왔던 그런 유형의 문제고 지금은 이런 교수 설계를 여러 번 보고 하라고 하진 않지만
칭징파에 대한 그 내용의 뭐 주요 키워드 칭징이라든가 그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팅파는 이제 이런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발생하고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거위 강조하고 팅슈어 강조하고 꾸이나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팅간츠 시각 청각 시청각 교보제를 활용하는 방식. 예. 그래서 보통 8, 90년대 때 주로 활용이 됐다. 뭐 요즘은 애들이 뭐 멀티버스도 타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런 뭐 어플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한 학습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카세트 테이프 혹은 뭐 비디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외국어 학습을 했던 거죠. 시청각 교수법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두파라고 하는 건 읽기식 교수법인데요. 이런 경험주의학파 교수법에 다 구어 중심의 교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면어 교육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면어 교육을 위한 이제 그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읽기 능력만을 단독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교수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딴시앙 지능, 그 읽기 기능만 단독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데 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험주의 약파의 교수법에 넣느냐? 귀납적 교수 방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표 언어로서 목표 언어를 교수를 한다. 즉 읽고 모국어로 번역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읽기 지문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에 의거해서 그 전체 뜻을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귀납의 방식을 통해서 문법 전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험주의 학파의 교수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로 뭐 그 바로 기계적 해석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뜻을 유추해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이해를 한다. 이거를 지지의 위에도 직접식 읽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이고 이제 이 시팅파와 위에두파는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나머지는 다 나왔고요. 오늘 아까 5개 총 살펴봤던 교수법은 이 2개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입형 공부를 할 때는 키워드 연상법이 좋다. 그래서 기입형 답안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키워드를 무작위로 나열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연관성을 가지고 맵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 변형생성 문법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나열을 했죠. 아까 뭐 언어 습득 기제다, 언어 능력을 우선시한다, 인지법과 관련돼 있다. 근데 우리가 또 아까 변형생성 문법 이론에 대해서 지식을 더 확장을 해보면 촘스키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학습 이론에서 촘스키의 입력 가설을 배워요. 그리고 이 입력을 출력보다 강조한다는 거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전승반응법과 자연식 교수법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면 또 연결이 되고 언어 습득 기제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관련된 그 스키마 이론이랑 좀 비교할 포인트가 있고 언어 행동보다 언어 능력을 강조한다는 건 인지주의 심리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과 괴를 같이 하고 행동주의 심리학과는 서로 반대가 된다. 근데 인지주의 심리학은 인지주의 학파, 어법 번역식 교수법과 인지파 이게 해당이 되고 학습은 능동적인 것으로 본다.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 반대는 경험주의 학파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을 피동적으로 본다. 이게 차이점이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재조직해가지고서는 계속 맵을 나중에 합치거나 이렇게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2단계는 오지 못했으니까 이 1단계 각각의 그 기입형 답안발로 좀 자주 인용되는 그 문구 같은 것들을 연결만 해둬라. 그리고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식은 어떻게 이제 그 기출로 냈는지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문제 변형을 해보고 그리고 마인드맵을 활용을 해가지고 쓰기 연습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인드맵 아까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패드나 핸드폰 같은 데 넣은 다음에 여기에
색깔 안 져지네. 이게 그 원노트 같은 데 넣으셔서 요거가 이제 비슷한 색깔을 활용을 하시면은 아예 검게 하든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좀 주요 키워드 같은 거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타이핑 안 쳐도 여기 있는 게 보통 오른쪽에 있는 게 지문으로 나오고 이거에 해당하는 가로 채우는 게 여기 큰 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 실물 말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가리고 난 다음에 내가 써보는 연습 같은 것들 하면은 좀 시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기입하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하시면은 효과적이다. 여기에도 중요한 뭐 키워드, 뭐 기납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지우고 채워 넣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 교과 부분에서는 이렇게 서로 비교 하시는 거, 인지주의 교수법과 텐쇼파 비교했었죠? 이거 모의고사에서 낼 거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징징파를 이제 서술형으로 내면 어떻게 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오늘 그 마인드맵으로 심층 면접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심화이론반 원노트에도 보시면 여기 심층 면접 섹션에 가시면 경기 중등 23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17년도부터 22년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뽑으면 TO가 나면 경기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경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평가원에서 주는 공통 문제를 쓰는 지역도 있고 그 지역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심층 면접을 내는 곳이 있어요. 수업 실현 문제는 공통이지만 심층 면접은 지역 교육청별로 다른데 경기는 자체 교육청 문제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복원이 되어 있는데 구상형이 있고 기입형이 있어요. 그래서 구상형 같은 경우에 지문이 보통 6, 7줄이 나오는데 중국어로 나오고 요거는 복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 학생만 그 문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문제만 좀 복원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기초학력인지 최소 성취 기준인지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이 쭉 설명이 돼 있고,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스마트 기술과 지역사회와 연대가 보조 엔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교과, 우리는 중국어에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AI랑 연계해서 요거는 이제 뭐 AI 튜터, 뭐 진단학습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지문이 쭉 나오고 이제 이 문제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학습 지도에 대한 영역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 지도에 대해서 급식 시간에 줄을 쭉 섰는데 B가 욕을 해가지고 밀었다. 민 건 미안하지만 B가 욕을 먼저 했으니까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한다. 뭐 B는 A가 저를 밀어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했다. 근데 학교에서 마주친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이랬을 때 학교 폭력 해결 방안을 교사로서 이제 어떤 해결 방안과 주의사항을 말해라. 그러면 이런 회복적 생활지도 라고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이거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전체적인 틀은 다 똑같아요. 일단 이 서로 문제 발생할 때 학폭이 만약 발생을 한다 그러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각각 개별 면담해서 문제 상황 진단하고 파악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할지, 뭐 개별 면담을 지도를 할지 아니면 뭐 어떤 과제를 설정을 할지, 그리고 내 혼자의 그런 능력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선배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심리교사 같은 전문 인력하고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또 이런 사회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고 또 매뉴얼 답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지각을 자주 나는 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담배 피는 아이, 뭐 게임 중독인 아이 그 주요 키워드만 조금씩 다르지 내가 말을 하게 되는 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문법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틀 답안을 먼저 외우자. 그럼 70% 이상은 중복적인 답을 똑같이 해요. 한국어로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문제사항에 직면했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매뉴얼 답이 70은 똑같고 나머지 30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내가 자주 쓰게 될 말을 먼저 외우고 여기에 변형을 하거나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지금 3개월 동안 교과교육학 내 2차 특강을 포함시켜서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11월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너무 버거우니까 일주일에 딱 한 개 주제씩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꼭 한 문제 나오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이렇게 4개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자율교육과정, 시책에 대한 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학습지도, 그렇죠? 생활지도, 그리고 경기의 시책. 경기도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 정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데 자율교육과정이 지금 여기서는 강조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율교육과정 아래에 이제 세부 내용을 말을 해라. 그래서 이 시책은 쩐뚜이싱 있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순서를 뒤로 놔둬도 돼요. 학습지도나 아까 생활지도 두 가지는 그 안에서도 또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별도로 외워야 되는 것들은 따로 시책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공통적인 거를 먼저 정리하면 된다. 이게 이제 구상형 세 문제였고 즉답형은 미리 구상 시간을 주지 않고 이제 그 현장에서 파일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면접관이 읽어줘요. 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거 듣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다음은 모든 학생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발생한 불만 사항들이다. 각 학생들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모든 학습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기 바쁘고 상대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눈치가 보인다. 어떤 학생들은 모든 활동에 관심이 없다. 저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다.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 이게 경기 특유의 문제인데 경기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학습 격차 해소예요. 무임승차 반지. 모든 활동을 통해서 다 같이 협력 학습을 하면서 인성 함양을 해야 되는 동시에 개인의 개성도 북돋아 줘야 되고 그러면서 학습 격차, 상위 학습자, 하위 학습자에 대한 그 격차를 교사가 어떻게 잘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해당하는 틀 답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암기하면서 조금씩 변형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꼭 이런 그 인성적 요소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이제 그 협력심을 기르는 이제 뭐 활동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 평가 문제도 거의 매에 빠지지 않고 다음은 모모 학교의 이제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임 교사와 교사 간의 이제 입장에서 각각 방안을 말해라. 땡땡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만나고 싶은 선생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라는 답이 되게 많았다. 근데 이 문제는 끊임없이 변형돼서 계속 나와요. 양자택일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엄격하고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교사와 엄마 같고 친구 같고 민주적인 융통성 있는 교사 중에 너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느냐 불의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좀 민주적, 좀 친화적 이런 교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엄격한 규칙에 의거한 그런 걸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문제의 답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그 양쪽을 택이라는 문제는 논리 전개만 맞으면 어느 쪽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소리의 요구를 너무 그 학생 측면에서만 다 들어서 반영을 해줄 수도 없는 원칙은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절충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류의 문제, 교원 평가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요. 내 수업이 지루하다, 재미없다, 아니면 내가 너무 좀 학생들에게 강압적이다 이런 것들을 교원 평가를 나왔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영역은 학습지도,
뭐 생활지도, 교원평가, 시책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져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영역이 나뉘지만 큰 틀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게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문법적 암기할 때처럼 틀 표현 하나를 외우고 그걸 조금씩만 변형을 하되 완전히 똑같은 답을 말할 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주제가 다 다르니까. 이거를 5문제를 내가 한국어로 대답을 해도 대답이 이 5문제 내에선 겹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작년 문제하고 재작년 문제하고 얘기했을 때 그 답은 똑같아도 되거든요. 어차피 나는 올해 딱 한 번만 이 면접관이나 시험을 보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학습 지도에서 지금 AI 지도가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 뭐 이게 아니라 뭐 공교육 지도 방안. 애들이 학원 수업만 너무 열중하고 학교 수업은 이제 소홀히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뭐 다문화 지도 이런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완전히 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 지도 이런 거 했을 때 이 AI 활용할 수 없어요? 있죠. 공교육 강화할 때 할 수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답을 비슷하게 다 맞춰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지도에서는 학습 지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을 다 일단 준비를 해놓고 피자 토핑 올리듯이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떡떡떡떡 따가지고서는 하나의 답을 구성을 하면 되고 회복적 생활지도에서도 이 생활지도에서 나올 만한 상황을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먼저 외운 다음에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심층 면접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23년도 문제고 이 밑에 17년부터 22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문제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감을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게 뭔지 금방 알 거예요. 문제가 거의 틀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문제를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지도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2번은 또 사회성 부족. 그럼 인성 지도랑 이제 또 학생들 간에 서로 협력 학습 강화하면서 해야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대부분 답을 그 틀을 좀 맞는 답변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말할 것 같은 거를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복적 생활지도는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올 주제를 미리 대변을 해놔야겠죠. 근데 이게 우울증, 자해, 자살시도, ADHD, 뭐 과잉행위도 불안장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 상황만 바뀌는 거지 심리 문제에 대한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럼 해결 방안도 다 똑같겠죠. 그리고 자기 억제나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뭐 과의존, 핸드폰, 규칙 위반, 지각, 땡땡이 학생이 문제가 나오는 이것도 똑같고 중독도 얘가 흡연인지 음주인지 게임인지 핸드폰이든 SNS든 다 중독 관련된 거는 다 똑같이 또 답안을 준비할 수 있겠죠. 학교 부적응 문제 이것도 또 특수한 경우에 다문화, 조부모, 뭐 편모, 편부 뭐 이런 가정 문제라든가 장애 학생 문제라든가 또 인성과 관련된 지도 아까 막 학생들 간의 싸움, 학폭 뭐 이런 거 사회성 부족 이런 거 다 인성 문제로 묶을 수 있겠죠. 이기적인 아이 뭐 이런 거 그리고 피해랑 가해자가 있는 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하나 정도 추가가 되겠죠. 피해 가해 학생 분리하고 서로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도모하는 이런 거 정도 하나가 추가되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문제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역할은 뭐예요? 일단 면담을 해야 돼요. 근데 면담에도 ABC가 있어요. 일단 이 문제 상황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말은 뻔하잖아요. 이런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는 최대한 이제 냉정을 유지하고 뭐 흥분하지 않은 채로 이제 일단 그 뭐 싸움이 났으면 그 싸운 학생 두 학생을 각각 따로 불러서 이제 문제 상황에서 격리를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면담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그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뭐 따뜻한 차나 음료, 물 같은 거를 먹게 하면서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선생님과 친밀감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게 팁이에요. 그래서 在互相信赖的基础上找出他为什么这样做的原因. 왜 이랬는지. 이 앞에 为什么这样做가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면 얘가 중독 문제다, 지각 문제다, 알바 문제다. 그 용어를 꼭 안 써도
지문 내 문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면접관은 알아듣는 거죠. 네가 왜 그랬는지, 뭐 성적이 떨어졌든지, 학생을 괴롭혔는지 다 포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키워드만 달라지는 거지 이 키워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教师 문제상 직면하면 애들이 싸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教师应该保持冷静. 선생님이 흥분해서는 안 된다. 不能感情用事. 이거는 어느 데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학생 앞에서 얘한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이제 뭐 혼내거나 하지 않는다. 뭐 다른 담임 뒷담화하다 걸렸어요. 그래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 선생님 흥분하지 않고 不能感情用事. 绝不能在别的同学面前批评他. 걔를 혼내키면 안 된다. 以免挫伤他的自尊心. 걔의 자존심 지켜주기. 그럼 이거는 在别的同学面前인지 뭐 혹은 뭐 누가 요것만 달라지는 거지.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걸 먼저 외워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라포 형성할 때도 쓰는 표현 다 똑같고요. 이게 학생 명담이냐 학부모 명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주어만 바뀌는 거지 다 똑같이 쓸 수 있고 원인 찾는 것도 마찬가지. 왜 시험은 짜양 주어 이 부분만 바꾸면은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 정하기 뭐 활동을 할 수 있고 혹은 뭐 이런 예방 교육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사회성 함영 활동 내에서도 도우미 친구를 지정을 하거나 칭찬 릴레이를 하거나 뭐 마니또 활동, 또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아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 내에. 그리고 주제 중심 체험 학습 그리고 동료 선배 과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이제 학부모들에게는 문제 상황 알리고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학부모랑 소통하고 그리고 학교 같은 데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클래스나 위센터 등과 같은 상담 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한국어든 중국어든 완전 거의 틀 답안으로 다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의 주체나 약간의 내용만 바뀌는 거지 틀 표현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학습 지도에서 또 쓸 수 있는 게 그대로 있겠죠. 예를 들면 학습 지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 면담에서 라포 형성하고 원인 찾기는 할 수 있겠죠. 얘가 왜 이렇게 학습 성격이 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약속 정하기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사회성 함양 부분 중에서 뭐 또래 활동이나 도우미 친구 지정해서 학습 수준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체험 활동 위주로 해가지고 학습 흥미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비슷해요. 그리고 학부모랑 연계할 수 있을 것이고 위클래스 대신에 뭐 여러 가지 AI 진단 튜터 뭐 아니면 제공되는 그런 그 지자체의 학습 활동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조금만 변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쓸 것 같은 표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매핑을 해가지고 전주에 나눠드리면 이거 좀 보고 오시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심층 면접 대비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요거를 할 거예요. 교과서 특강. 그래서 이것도 차주부터 진행을 할 거고 그 미래엔 교사 지도서 1하고 2 이제 구매를 하셨을 텐데 요거는 그 교사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제 리스트에 번호 이거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출됐던 여부. 이 교과서 교과 지도서 내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출이 됐었다. 요거 표시를 한 거고 요것도 나눠 드렸어요. 미리. 예. 아, 1강이 없어요? 이과 붙어 있어요? 왜 빠졌지? 자, 1강 빠진 거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는 교과 지도서 내용 그대로 이제 쭉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예. 요거랑 이제 교사 지도서 그 내용이랑 교사 지도서 내용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 지도서는 다음 주에는 1권 요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만약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수업 실현 2차로 출제된 부분이 나온다. 예를 들어 뭐 물건 사기라든가 길찾기라든가 그러면 그 수업 실현 기출 문제도 사실상 그 응시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되는 정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출 문제 복원한 거 나눠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 설계하는 거 지도안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 1, 2과에서는 아직 2차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드리지 않은 거고. 그래서 수업 실현은 그 해당 주제가 기출됐을 때만 나눠드리고 이 교과서 분석표는 매주 나눠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 2차 특강을 병행할 거예요. 그래서 교사 지도서 특강하고 수업 실현하고 심층 면접하고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학개론 보겠습니다. 자, 어학개론은 크게 이제 통론, 음성, 문자, 어휘, 현대 한어의 4가지 언어 요소가 음성, 문자, 어휘, 문법이거든요. 근데 문법은 따로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제외하고 음성, 문자, 어휘에다가 통론까지 이 4개의 영역이 중국 어학개론 출제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통론 파트에는 표준어와 방언 그리고 중국어의 음성, 어휘, 문법 특징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음운 부분엔 중국어의 음운 체계니까 성운조, 성모, 음모, 성조 이게 합쳐지면 음절이 변하면 음변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음소의 위치, 위 그리고 어조와 낭독 여기까지가 이제 음성 그리고 한어병음 방안 이 2가지가 이제 음성에 포함이 되고요. 문자는 이제 한자의 기원, 구조, 특성, 자형변청, 뭐 조자 원리, 한자의 자의 뭐 이런 거 등등 한자 관련된 모든 문제 간체자까지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요. 어휘는 어휘의 단위, 뭐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뭐 이런 거 구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단어의 의미부터 해서 어휘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면 얘도 좀 골고루 통론에서 한 문제, 음성에서 한 문제, 문자에서 한 문제, 뭐 어휘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골고루 파트별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출제 비중이 그 범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통론 볼 건데 통론 해봤자 마인드맵에서 2페이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거기에서 거의 안 나온 게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배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학개론은 좀 공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된다 거의. 그리고 문법이나 뭐 문학만큼 방대하지도 않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고정적인 지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통론, 중국어의 특징하고 표준어와 방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학도 마찬가지로 일람표를 통해서 시험 포인트 정리를 해드렸는데 녹색이 기출표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안 나온 게 거의 없죠. 다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학은. 예를 들어 오늘 하는 부분에서 뭐 소학의 연구 범위 3개를 적어라. 현대 그 보통화의 정의를 적어라.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다 출제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비교 그리고 보통화의 여러 가지 명칭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오늘 통론 부분 이 부분 쭉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맨 1페이지 소학의 연구 범위 3가지 한자는 형, 의 3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한자의 자형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문자, 음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음운 혹은 성운하, 한자의 의미를 연구하는 학목을 홍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1페이지에 소학의 연구 분야를 한자의 3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라 라고 했죠. 한자의 3요소는 형, 의다. 그래서 각각을 연구하는 문장, 성우나 홍고와 명칭 쓰고 설명하는 문제. 근데 얘는 이미 기출이 되긴 했지만 이 부분에 색깔 표시가 없죠. 그렇다는 거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그러니까 재출제 비중이 높은 기출이 있고 한번 다뤘고 얘는 이 정도 중요성. 한번 다뤘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이 있는데 얘는 또 출제될 가능성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정의, 개념, 명칭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문법은 예외, 모순 이런 게 중요하고 어학개론은 개념, 정의, 명칭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화란 무엇이냐, 보통화의 정의는 뭐냐,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차이는 뭐냐 이런 개념 정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보통화의 좁은 의미의 개념. 자, 보통화 를 볼 때 우리가 현대 한어의 개념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현대 한어가 넓은 의미의 현대 한어가 있고 좁은 의미의 현대 한어가 있어요. 그 넓은 의미의 그 현대 한어는 모든 한족이 사용하는 말 해가지고서는 보통화와 방언까지로 포함을 해요. 근데 좁은 의미의 현대 한어는 보통화만을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보통화는 뭐냐? 정의가 뭐냐?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음성적 기준, 그리고 기초 방언, 이게 이제 어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법적 기준이 있다. 음성적 기준은 뭐냐? 이 베이징 위인 웨이标준인이라는 거죠. 북경 음성을 그 베이징 음을 표준음으로 한다. 이 베이팡화 웨이지 주방엔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 예. 그래서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 저작. 명청대는 안 되고 현대여야 되고 그렇다고 문법에 어긋난 건 안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예. 자, 그래서 왜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하냐? 음절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성조가 적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음절 구조가 훨씬 더 이제 북방이 더 간단하다. 그리고 베이팡화를 기초 방언으로 하는 것도 사용 인구가 가장 많고 베이징이 수도로서의 정치 역사적 함의가 있고 관화라고 해서 명청시대 때 관리들이 쓰는 말 표준어 관화가 이제 그 널리 퍼졌고 그리고 백화문 저작이 남쪽에도 많이 퍼졌다. 사대기서 같은 거 수호지 삼국지 이런 거 남쪽에도 많이 퍼져서 읽혔다. 이런 이유로 이제 남방의 언어가 아닌 베이팡 방yen 그 중에서도 베이징화를 그 표준음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바로 위의 이유로 발음, 어휘, 문법적인 규범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발음은 베이징 위인을, 어휘나 문법은 어휘는 이제 베이팡화를 그 기초 방언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음, 어휘, 문법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의상으로 봤을 때 보통화는 한민족의 공통 언어이고 베이징화는 하나의 방언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또 음성 어휘적으로도 차이가 좀 있어요. 베이징의 특유의 베이징 사람들만 쓰는 두인, 두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화, 칭성, 투닌지에라고 해서 비음으로 끝나는 음모 이런 것들이 많고 예를 들면 밍티엔 이런 것도 이제 베이징 사람들 같으면 미알 이런 식으로 띠디엔 이런 것도 띠알 이렇게 얼화시키는 음도 많고 이런 것들은 보통화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2페이지로 가면 现代 한민족 공통위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징 위인 웨이标准이 베이팡화 웨이基础方言以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 보통화. 한민족 공통어랑 보통어랑 같은 개념인데 이제 정의를 주고 빈칸에 필요한 표현을 찾으라고 했죠. 자, 이게 01년도 문제고 21년도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C의 발음, 어휘, 문법 세 개 부분에 있어서의 규정을 적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C가 뭐예요? 보통화는 바로 역대 공통 언어의 역사적인 전통을 계승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규범화된 표준 한어이다. 그래서 이것은 발음, 어휘, 문법 세 개 부분에 있어서 모두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발음 규칙이 뭐라고요? 방금 했던 베이징 위인을 뼈준인으로 하고 어휘는 이 베이팡 웨이基础方言 그리고 문법이 이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이다. 요걸 적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입으로 한번 나왔고 이렇게 서술이랑 연계돼서 한번 나왔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조금 이따 다시 또 한번 보고 자, 계속해서 기출문제집 2페이지에 보통화와 베이징화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한민족 공통언어이고 얘는 방언이다. 실제적인 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다. 왜? 이 베이징 위인 웨이标준인 이 베이팡화 웨이基础方言하기 때문에 발음, 어휘, 문법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통화의 명칭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중국 대륙에선 보통화라고 하는 대만에선 구어위라고 하고요. 동남아 화교들이 쓰는 말 화위, 그리고 중국이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 등지에서는 중거위라고 한다. 근데 중거위라는 말은 사실상 없는 표현, 비문이다. 중거화라는 말은 있어도 중국에서 중거위라는 말은 없죠. 근데 어쨌든 보통화를 지역별로 다르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시기별로도 최초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바른 말이라고 해서 아언, 야옌이라고 했고, 한때 때는 통용되는 말, 통위라는 말을 썼고, 명청대 때는 관리들이 쓰는 말, 꽈화라는 표현을 쓰다가 신해혁명 이후에 구어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신중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되고 나서는 보통화로 바뀐 거고, 대만은 여전히 구어위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대만에서는 번체자와 구어위를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고, 중보를, 그다음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넘어와서는 대륙에서는 간체자와 보통화 한어병원 방안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출문제지 2페이지 와서 21년도 문제를 볼게요. 중국은 역대 공통어가 존재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선진시대 때 논어 수리편에서 기록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께서 아언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시경, 서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집행을 했는데 모두 아언을 썼다. 야이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언을 통해서 그 표준어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 말 중에 아언이라는 말은 한대 때 문헌송에 이 말로 이어진다. 한대 때 표준어를 지칭하는 말은 뭐라고요? 통위. 그리고 명청대 시대 때는 관화로 이루어진다고요. 관화 등의 명칭이 있었다. 이러한 문화원 기록을 통해서 중국 여대에 이제 공통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통어는 보통화라고 지금 현대에선 얘기하고 있고, 보통화의 기준 3가지는 아까 적었죠. 그리고 여기 A, B에 들어갈 거를 여기서 찾으라라고 했죠. B 부분에서. 그래서 그의 이제 아들에게 제 나라의 말을 가르치려고 하면 반드시 제 나라의 스승을 부려야 되지 않겠느냐. 초나라의 스승을 부리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대나라의 말이 표준어고 초나라의 말이 사투리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서는 뭐 치위 나오지만 여기 뭐 A, B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한, 이허가 있다. 그럼 이 세 개. 남쪽 초나라에서는 이것을 한이라고 하고 진나라에서는 이것을 허라고 하는데 그것이 통위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표준어다. 그러니까 아래턱 뺨 이제 얘기를 할 때 세 개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통위. 통위를 여기서 찾아서 A에 써야 되는 것이고요. 자, 남쪽에 그 산수, 뭐 토양이라든가 물 이런 것들은 부드럽고 음색은 청아하고 이제 듣기 좋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약간 경박한 게 그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사 같은 것들이 조금 비속하다. 그런데 북방은 산천이 굉장히 이제 두텁고 깊고 소리는 굉장히 이렇게 가라앉고 그리고 그 장점은 굉장히 솔직하고 그 문사 같은 것들은 고어가 많다. 여기에서는 이제 해당하는 게 없고, 자, 야이라고 해가지고 명대의 유명한 서예가예요. 야이는 시향위, 이게 오늘날 방언의 개념이죠. 사투리를 쓰는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반드시 관화를 이야기하려고 했다. 여기서 관화를 비에 채워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요. 뭐 이런 원문까지 다 챙겨봐야 돼? 근데 출제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원래 이 출제 의도는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보통화를 시기별로 어떻게 다르게 그 명칭이 변화했나? 이거죠. 그러면서 보통화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그럼 여기에서 이걸 주지 않고 그냥 이거 A, B를 채우라고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근데 이왕이면 한 번 강도까지 연계해가지고서는 요거를 끌어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꼭 봐야 되는 그런 원문이 아닌데도 여기에 넣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B를 안 봐도 A 지식 알았으면 얘는 이게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되는 용도인 거지 이것까지 다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B를 모르면 도저히 이거의 답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봐야 되는 문장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문 강독의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마시고 독해 시간에 하는 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그것도 너무 많아요. 이거는 내가 굳이 이게 없어도 풀 수 있는 거면 출제자가 나름 좀 다양한 부분을 연계해서 하기 위한 문제인 거지 핵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확장해서 보지 마시라. 자, 그리고 기출문제지 2페이지에 여기 03년도 문제 보시면 한어, 보통어, 구어휘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그 특징을 20자 내로 구분해라. 한어는 넓은 의미로는 보통어와 방어를 모두 포함한다.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니까 좁은 의미로는 보통어만을 가리킨다. 보통어는 아까 말했던 한민족 공통 언어이다. 구어휘는 대만에서 보통어,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역별 명칭, 시대별 명칭 다 나왔고 그리고 마인드맵 1페이지 제일 하단에 언어 형식은 구어가 있고 서면 언어가 있어요. 근데 서면 언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문언문이 있고 백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청시대 때 주로 이 백화를 사용을 했고 그 이전에는 고문 형태의 문언을 채용을 했다는 거죠.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언은 구어와 괴리가 굉장히 큰 서면 언어 형식인 거고 백화는 구어와의 일치성이 높은 서면 언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화운동, 구어휘, 윈동을 통해서 이 문헌을 폐지하고 백화를 많이 사용하자라는 방향으로 이제 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어 관련 개념이었고요. 보통어와 함께 대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방언이다. 방언. 자, 보통어가 한민족 공통언어, 독립된 언어체계라면 방언은 공통어에서 가지를 치고 나온 한 지역적 변체이다. 보통어랑 어깨를 양립할 수 있는 독립된 언어체계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어가 있지 서울어, 부산어, 제주어 이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투리라고 하는 게 그 표준어를 근간으로 해가지고서는 가지치기를 한 말인 거지. 지역적 변유인 거지. 영어, 중국어, 한국어처럼 한국어와 부산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된 언어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어는 독립된 하나의 언어체계이다. 그래서 이런 그 방언 같은 경우에도 체계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방언도 똑같이 음성, 어휘, 문법,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소통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중국의 방언은 7대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 밑에 지도를 보시면 순서상 어떻게 돼요? 여기 맞춰보시면 되죠. 1번이 베이팡方言, 2번이 우팡言, 3번이 민팡言, 4번이 커지아方言, 5번이 위팡言, 그리고 시장팡言, 깐팡言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럼 지역적으로 나누면 1, 7, 6은 베이팡에 있는 것이고 2, 3, 4, 5는 난팡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랬을 때 베이팡方言이 표준어랑 가장 가깝겠죠. 그건 이견이 없죠. 그 다음에는 뭐가 가깝겠어요? 같은 북방에 있는 것들. 깐팡言, 샹팡言, 간방언, 상방언 이런 것들이 가깝겠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가 가깝겠어요? 남쪽이라도 최대한 북쪽에 가까운 거 순으로 가깝겠죠. 오방언, 민방언, 객가방언, 월방언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5번의 객가방언은 오방언이나 민방언보다도 더 밑에 있잖아요. 4번의 객가방언은 그쵸? 근데도 2번, 3번에 비해서 북방방언과의 일치성이 더 높다. 그 이유가 뭐냐? 원래는 이 북방에 살다가 쫓겨서 남쪽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이 객가 지역에 모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방 방언이랑 조금 이제 섞이게 된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쫓겨내려왔다 그래서 커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남방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간방언, 삼방언만큼 북방 방언과 일치성이 높다.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요. 오방언, 민방언, 월방언 이렇게. 그래서 방언 내부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게
베이팡이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감상, 객가, 그 다음에 오방어, 그 다음에 민방어과 월방어는 차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고요. 언어의 사유소가 발음, 어휘, 문법, 문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중에 방언 간의 차이가 제일 큰 건 뭐겠어요? 발음 차이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어휘, 문법, 문자는 똑같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립된 방언이 언어 체계가 아니냐? 사투리 간 차이 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정도만 좀 못 알아들을 정도지 지역 간에 그래도 사투리 알아는 들을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역 간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 체계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발음에 있어서 음성에 있어서는 서로 관계가 밀접한 대응된 언어 체계가 있다. 이거 뚜잉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어의 성, 운, 조라는 기본 음성 체계는 바뀌지 않죠. 다만 성모, 운모, 성조의 개수가 다를 뿐이고 이것을 조합되는 발음이 다를 뿐인 거지 이 성운조라는 기본 체계는 다르지 않아요. 대응되는 음성 체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소사구 문장으로 가는 공통의 어휘 단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통일된 문법 구조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통된 한자 부호 체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다른 언어로 보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보통어와 달리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다. 기출문제 3페이지 틀린 거 한자는 하나의 공통된 문자 보호 체계를 따른다. 이거 맞죠? 각 방언은 성, 운, 조의 배합 관계가 다르다. 맞죠? 성모, 운모, 성조 개수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발음, 어휘랑 차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각 방언의 문법적인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어휘나 문법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발음의 차이가 큰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어야겠고 방언은 현대 하나의 지역적 변체이지 보통화 양립할 수 있는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다. 증명했죠. 장강 이북의 광활한 지역, 특히 화북, 동북 지역의 한어 방언의 일치성은 남방보다는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북방 방언 쪽이 남방 방언에 비해서 일치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민족 공통어의 상대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민족 공통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일종한 방언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 특정 지역의 방언의 음성이 그 표준음이 된다. 민족 공통어는 어떠한 방언을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그 기타 방언의 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배척하진 않는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가공과 규범적인 민족 공통어 가공을 거친 규범적인 민족 공통어를 가리켜 우리가 표준어라고 한다. 그래서 현대 한어의 보통어는 중국의 표준어이고 베이팡화를 그 기초 방언으로 하고 베이징유는 그 표준음으로 한다. 그래서 중국어의 각 방언은 현재 7개 방언으로 나뉘는데 방언 간에 비록 발음, 어휘, 문법상의 명확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음상의 정연한 뚜이, 인구일리 대응되는 규칙이 있고 기본적인 어휘랑 문법도 대체적으로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현대 한어의 방언은 보통화와 양립할 수 있는 독립적 언어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7대 방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내부적인 일치성은 그러하고 요거를 외워두셔야 돼요. 베이팡方言의 대표 방언은 베이징화, 우팡에는 수조화 혹은 상하이화, 민팡에는 베이푸는 후조화, 난팡은 샤먼화, 샤먼 그리고 커지아는 메시화, 위에팡에는 광주화, 샹팡에는 장샤화 그리고 깐팡에는 난창화. 대표 방언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북방 방언의 특징은 보통화의 기초 방언이자 이제 입성이 소실되고 리을, 기역, 비읍, 한자 도금으로 해당하는 그리고 건설음 뭐 이런 것들이 많다. 오방어는 고대 음성 요소가 많다. 그다음에 커지아팡에는 특징 뭐예요? 커런이라고 불리는 중원의 북방의 이제 한족 사람들이 이제 이주에 내려오면서 정착을 한 그런 언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팡에는 이제 그 화교 커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고대 한어의 특징을 비교적 완벽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 정도 특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출문제지 3페이지 오른쪽
이거는 일단 요것만 보고도 맞출 수 있죠. 보통화의 기초 방언이죠. 베이징화를 대표로 한다. 그러면 북방 방언이고요. 수조화나 샹하이화를 대표로 한다. 우팡옌이고, 그렇죠. 장샤화 대표한다. 샹팡옌. 그리고 난창화 대표한다. 깐팡옌. 자, 그리고 광동 동부에 이제 그 메이시엔화를 대표로 한다. 커지아팡옌 쓰시면 되겠고, 복건성, 저지앙성 이쪽 일대에 있다. 민팡옌. 그리고 광조화를 대표로 한다. 위팡옌. 그래서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이제 그 7대 방언의 명칭을 적는 거였지만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지도대로北方方言, 우팡옌, 뭐 민팡옌, 커지아팡옌, 그리고 위에팡옌, 샹팡옌, 깐팡옌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 5개 명칭이 나오고 입성 음미가 소실되고 건설음이 존재한다. 이거 베이팡팡옌에 대한 설명이죠. 수조화가 여기에 속한다. 우팡옌이죠. 화교들이 많이 쓴다. 아까 위에팡옌이죠. 베이징화와 언어적 차이가 크고 하이난성 대부분이죠. 이게 민팡옌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는 다, 이, 리. 그리고 방언 명칭은 북방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게 커자팡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결이 바른 거는 3번이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중국어의 규칙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보통화 관련해 가지고 보통화 정의 관련된 게 이제 모의고사 서술형에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보통화의 명칭, 그리고 보통화의 차이, 내부 차이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문학하고 마무리할게요.